자, 그러면 이제 1장이죠. 아까는 0장이었어요. 0장은 이제 과목 소개였고 1장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1장은 과목 전체에 대한 이 책 내용에 대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료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처음 이제 What is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 Material Science와 Engineering 뭐냐 하는 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참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책은 원서입니다. 영어로 돼 있어요. 이게 한글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책을 살 때 갈등을 해요. 이걸 뭘 살까? 그죠?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서 복잡하지? 이걸 한글판을 살까? 영어판을 살까? 어떤 걸 사고 싶어요? 뭘 사고 싶어요, 여러분? 한글판? 나는 권장하기를 영어판. 왜 그러면 여러분은 어차피 세계적인 피규어가 돼야 되잖아요. 이미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화두는 올라와 있고 여러분이 한국에서만 살 건 아니잖아요. 이제 학회도 가야 되고 뭐 여러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이메일도 주고받고 이제 전문인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터미널러지를 여기선 영어로 하게 됩니다. 그럼 나는 이 자료도 다 영어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급적이면 좀 힘들더라도 우리 과에서 원서를 많이 써요. 다른 과목에서도 이제 영어 원서로 그 인터내셔널리 공통적으로 쓰이는 그런 터미널로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료도 다 영어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난 여러분이 영어 책을 샀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자, 그럼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원자는 또 뭘로 구성되어 있냐?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중성자도 있지만 원자 핵 속에 중성자와 프로톤이 있죠. 양성자와. 자,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원자 단위는 아니고 아까도 말했지만 그 Material Science and Engineering에서 다루는 것은 고체 덩어리예요. 그럼 고체는 뭐냐? 이 원자들이 다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솔리드를 이루죠. 그죠? 그럼 원자들이 왜 결합을 해서 고체를 이루느냐? 왜 그럴까요? 안정하기 위해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을 하는 이유는 안정해지기, 에너지적으로 그게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을 해요. 그럼 결합하는 방법에는 여러분이 배운 것처럼 뭐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 수소결합, 뭐 반데발스 결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를 이제 2장 가면 배우게 돼요. 여기까지는 굉장히 고체를 이루는 것까지는 뭐 화학이나 물리에서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럼 재료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밑에 부분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솔리드들이 보면은 다 그 imperfection 혹은 defect라고 하는 것을 갖게 돼요. 이 세상에 완벽한 크리스탈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defect라는 말을 썼어요. defect라는 말의 뜻은 결함이라는 얘기죠. 근데 실제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결함이라는 말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이렇게 나오지만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데 결함이라는 건 뭡니까?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결함이라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 뭐가 생겨나는 건 결함일 수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만들고 싶었는데 잘못됐다. 그럼 결함이겠죠. 그런데 모든 재료는 이 디펙트 혹은 임퍼펙션 때문에 특성이 나타납니다. 99.9999%이 결함 없이는 철사도 휘지도 않을 거고 발색도 안 할 거고 뭐 여러분이 루비에서 빨간 빛이 나오지도 않아요. 이게 다 이런 결함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굳이 그걸 우리가 결함이라고 부를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넣었을 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거 이제 5장에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디펙트들에 대해서 임퍼펙션이죠. 아까 봤지만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게 머티리얼 사이언스입니다. 그럼 그런 임퍼펙션 혹은 디펙트가 왜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정의가 뭔가? 왜 생기는가? 우리는 재료과학을 하는 사람은 신소재공학을 하는 사람은 그거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돼요. 그렇죠? 이게 왜 생기고 이게 생김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알면 내가 생기는 이유를 알면 안 생기게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게 응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거가 사이언스고요. 그걸 이해했으면
그것을 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서 혹은 그것을 배제시켜서 새로운 특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쪽이 머티리얼 사이언스고 이것이 엔지니어링이에요. 여기서 하면 이제 학자로 끝나는 거고 엔지니어링 하게 되면은 뭐 거기서 창업도 하게 되고 이것을 잘 사업화하면은 비즈니스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링까지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의 예를 여러분이 배우게 되고 3, 4학년이 되면 이제 이쪽에서 좀 더 깊이 있게 하겠죠. 여러 가지 분야가 많으니까. 그래서 재료들은 보면은 engineered structure라고 그랬어요. not black boxes라고 한 건 뭐냐면 이것은 engineered structure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공학적으로 설계를 했다고 할까요? 머티리얼은 그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스트럭처 쓰는 거예요. 재료를. 일반 재료, 뭐 광산에서 캐서 바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이런 스트럭처가 돼 있는 놈, 자연이 돼 있는 놈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쓰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재료들은 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쓰지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시료를 쓰는 건 아니에요. 알고 쓰는 겁니다. 자, 이 스트럭처는 process dependent and has many dimensions 그랬어요. process dependent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같은 스트럭처가 바뀌고 그것 때문에 같은 재료라도 특성이 달라집니다. 조금 이따 예를 보겠지만 같은 재료인데 화학식은 똑같아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공정 방법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고 그럼으로써 다른 특성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런 특성보다 이건 디멘전, 사이즈별로 본 건데 여기 보면 아주 원자 단위면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를 다른 말로 부르는 단위가 있어요.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옹스트롱이라고 그러죠.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혹은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가 옹스트롱이고 사실 이거 미터 스케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요새 아주 작은 거에 많이 관심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터의 10의 마이너스 9승 미터를 뭐라고 부르죠? 10의 마이너스 3승을 밀리라고 부르죠. 마이너스 6승을 뭐라고 부르죠? 마이크론. 10의 마이너스 9승은 나노.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새 여기 보면 missing 혹은 extra atoms 원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혹은 없어야 할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빠진 원자 혹은 extra atom이라고 하는데 원자 단위니까 원자 사이즈는 10의 마이너스 10승 옹스트롱 단위예요. 원자 사이즈가. 근데 우리가 요새 많이 관심 있어 하는 나노,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한 원자 10개 뭉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보통 나노는 뭐 10의 마이너스 9승을 나노 스케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나노 머티리얼, 나노 사이언스 할 때는 뭐 이런 10옹스롱,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부터 한 100옹스롱 정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한 7승 정도까지 그 사이 거를 보통 나노라고 얘기해. 뭐 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100개에서 1000개 원자 정도? 이 정도예요. 그러면 왜 나노에 관심을 사람들이 갖느냐? 똑같은 재료인데 사이즈가 달라짐으로 해서 또 다른 특성이 나와요. 큰 덩어리에서 볼 수 없는 게 작은 덩어리에서는 새로운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여러분이 2장에서 이 책에 없는 공부를 좀 통해서 퀀텀 미케닉스를 배우면서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좀 쓸 겁니다. 2장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나노라는 게 있고 크리스탈은 뭐 10의 마이너스 1승 했으니까 10cm 정도부터 아주 작은 크리스탈까지. 크리스탈이라는 것은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성에 대해서 배우는 건 3장에서 배워요. 원자가 어떤 규칙을 갖고 있나. 그래서 아까 화학 2 배운 사람들은 배웠겠지만 뭐 큐빅이라는 거 있고 뭐 바디 센터드 큐빅, 체심 입방체라고 그러나 면심 입방체 이런 거 배웠죠. 그게 그러니까 원자의 규칙성을 얘기해주는 한 구조가 되겠어요. 그래서 3장에서 배웁니다. second phase particle 그런 것은 어떤 다른 이물질이 섞여 들어왔을 때 이만한 사이즈. 뭐 이게 큰 의미는 없는데 하여간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루는 분야는 나노 스케일부터 큰 덩어리까지 아주 엄청난 스케일로 봤을 때도 사이즈 봤을 때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은 것을 재료과학에 혹은 공학에서 다룬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아주 큰 덩어리까지. 예를 들어서 복합 재료를 할 때 여러분이 콘크리트 알죠? 콘크리트. 건물을 짓을 때 거기 자갈 들어가죠. 콘크리트에. 시멘 안에 자갈을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 자갈 복합 재료예요. 자갈의 특성과 시멘트의 특성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해서 튼튼한 건물을 지어주는 거라고요. 그런 자갈, 인클루전 같은 거 보면 세컨 페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사이즈가 자갈이면은 한 5cm, 뭐 1cm 이런 거 집어넣잖아요. 그죠? 그런 것까지 다 골고루 커버한다. 스케일 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머티리얼의 타입은 어떤 게 있냐? 종류는 폴리머, 플라스틱, 폴리머가 있고 세라믹이 있고 메탈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각각 특징들이 있어요. 폴리머, 플라스틱. 여러분이 이걸 보기 전에 이걸 먼저 봅시다. 여러분이 흔히 사 먹는 콜라병이에요. 그죠? 콜라. 자, 이거 봤죠? 당연히. 이런 거 봤죠? 이거 봤죠? 페트병에 있는 거. 자, 여러분은 무심코 봤겠지만 용기가 다 틀려요. 같은 콜라를 마시는데.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하는 입장에서 내가 콜라 회사 사장이야. 그럼 용기에 담아서 팔아야 돼요. 자,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선택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래서 초이스가 많아요. 그럼 어떤 걸 하겠어요? 그럼 이유가 있겠죠. 자, 여러분이 캔을 선택했어요. 왜 캔을 선택했을까요? 다른 두 개가 있는데. 혹은 유리병을 선택했어요. 왜 유리병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그 페트병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이 재료의 특징을 말해주겠죠. 그러니까 머티리얼 하는 사람들은 그 재료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물질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보면 이런 것은 뭐 리사이클링 되죠. 알루미늄 같은 거. 가벼워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물이 안 보여요. 이것은 투명하죠. 속에 게 보여요. 근데 이것은 어때요? 속에 거 보이고 리사이클 가능하죠. 유리병 씻어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재활용이 가능한데 이건 무거워요. 페트병 어때요? 가볍죠. 근데 어때요? 단점이 뭘까요? 페트병은 단점이 없나요? 단점이 없다면 다 이거 쓸 거 아니에요. 가격이 싸죠. 그럼 다 페트병을 쓸 거 아니에요. 단점이 없을까요? 열에 취약하죠.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로. 그러면 내가 이걸 쓸 때, 이게 열에 취약하니까 열 때문에, 혹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내구성이 떨어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차단되어 있는 것 같지만, 폴리머들은 산소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하지만 확산이라는 걸 통해서 6장에서 배우는 확산에 의해서 산소가 약간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래 보관하기에는 이건 부적절해요. 가볍고 하지만 이거 알루미늄 가격도 비싸지만 이거 스틸 캔도 있고 알루미늄 캔도 있어요.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캔이 두 가지가 나와요. 스틸 캔도 있고 알루미늄 캔도 있는데 스틸 캔 같은 건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녹이 슬어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요. 재료마다. 그런 걸 여러분들이 잘 선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폴리머에 보면은 여기 보면 소프트하고 덕타일하고 스트렝스가 강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잘못해서 찌르면은 구멍이 나겠죠. 그렇지만 트랜스루슨트, 트랜스페런트 빛이 통과하기 때문에 투명해요. 속에 내용물이 보인다는 거죠. 가볍죠. 로우 덴시티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세라믹은 이제 이런 뭐 쉽게 해서 벽돌 같은 건데 이런 것은 굉장히 유리나 벽돌 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이것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죠. 전기가 안 통해요. 금속은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하지만 이건 불투명하죠. 그리고 이건 무거워요. 근데 강해요. 뭐 이런 장단점들이 다 재료마다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재료의 특성이 왜 나오는가?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거가 이제 한 부분이 돼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될 일은 이거죠. 이해를 하면은 그걸 갖고 응용까지 가야지 이제 되지 않겠어요? 이해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응용을 하고 싶죠. 재료를 이해하는 것은 응용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플리케이션을 먼저 보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쓸 건가? 내가 이건 어떤 목적으로 쓸 건가를 우리가 엔지니어들이 결정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은 기계적 혹은 전기적, 열적, 자기적, 광학적, 그 다음에 디테러티브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게 좀 퇴화한다는 건데, 뭐 부식이 일어난다든가 여러 가지 그 특성이 나빠지는 걸 얘기해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내가 지금 자기 재료를 쓰는 건가, 자기 특성을 보는 건가, 광학 특성을 보는 건가, 열 특성을 보는 건가, 이런 거를 다 따져서 내가 지금 하는 것은 요런 쪽을 쓰는 건다. 뭐 요런 특성에 맞는 그런 이제 특성을 아이덴티피케이션 해야 되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물질을 찾습니다. 여기에 맞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보면 세 가지 중에서 알루미늄 캔이 최고겠다. 내가 쓰는 목재. 그럼 여기서 알루미늄을 선정하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프로세싱을 결정해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 만들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이해가 필요해요. 이런 게 왜 이런 특성이 나오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런 특성을 갖는 재료들이 어떤 재료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재료를 또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이런 세 가지인데 새로운 목적을 찾아내서,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서 거기에 맞는 재료를 선정을 해서 그거를 공정해서 내면은 여러분이 상품화해서 새로운 응용 분야를 만들어서 팔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 마케팅 기술을 좀 보태야겠죠. 암만 잘 만들어도 마케팅을 못하면은 엔지니어들이 사업하다가 성공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마케팅이 취약해서 그래요. 만들 줄 알아요. 기술은 갖고 있는데 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마케팅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리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마케팅하는 사람들은 엄청 많은 이익을 창출해내요.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러니까 쉬운 예로 이쑤시개 한 개 갖고 이쑤시개가 하나 만드는데 얼마겠어요? 엄청 쌀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돈이 될까? 그걸 팔아서 뭐 얼마 될까 하지만, 그래서 중국 같은데 15억 인구한테 한 명에 하나씩만 이쑤시개를 팔면 15억 개가 팔리는 거잖아요. 하루에 하나면 15억 개. 그러면 뭐 하나에 뭐 0.001원이 남더라도 뭐 몇백만 원이 생기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좀 그런 거에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업경영학 같은 거라든가 뭐 경영학 개론 같은 걸 이제 지금 우리가 오픈해서 융합날, 수요일날 같은 때는 땅과 과목을 들을 수 있게 지금 전공 과목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거 모르시나? 수요일날은 그 학과 전공 과목을 다 피하게 지금 우리 대학에 강의 설계가 돼 있어요. 왜? 땅과 가서 들으라고. 그래서 융합 과목들을 많이 수요일날 넣어놔 있어요. 그런 거는 좀 넓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케팅 쪽도 만약에 그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공부를 좀 하면 좋죠. 이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지 나왔지만 같은 콜라를 담는 용기도 이렇게 세 가지 다 있어요. 이거 메탈, 세라믹, 폴리머. 그죠? 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부터는요, 각 챕터의 대표적인 사진들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아까 내가 과목 소개를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1학기 때는 10장까지 배우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를 많이 다룬다고 그랬죠. 2학기 때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각 어떤 재료마다 특성을 공부하면서 그 특성에 딸린 사이언스를 공부한다고 그랬죠. 이게 11장이에요. 내용이.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은 이런 키네틱이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 아까 소개한 대로요. 자, 보이시겠지만 이게 여기 보면 스틸입니다. 스틸. 내가 이쪽으로 가면 사라지는구나. 화면에서 사라졌네요. 잠시. 스틸이에요. 근데 여기서만 서서 해야겠네. 스틸인데 카본이 섞여 있어요. 여기 카본이 조금 섞이는. 그러니까 스틸이면은 철의 Fe에 카본,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같은 조성이에요. 카본이 0.04 웨이트, 그러니까 0.04, 그러니까 4 웨이트 퍼센트, 무게비로 4%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96% 철이에요. 그렇게 섞은 거를 보면은 하드니스라는 얼만큼 이게 쇠가 단단한가 하는 경도에 측정하는 방법인데, 경도인데 여기는 쿨링 웨이트라고 돼 있어요. 이걸 뭐냐면 이렇게 쇠에다 카본을 넣은 걸 녹여서 용융철에서 그걸 갖다가 식힌 거예요. 식히는데 식히는 속도가 0.1초. 이거는 초당 1000초. 이렇게 돼 있죠. 초당 1000도, 초당 0.1도. 천천히 식힌 거. 조금 천천히, 조금 빨리, 아주 빨리 식힌 거예요. 똑같은 조성인데. 무슨 얘기냐면
그 식히는 속도에 따라서 아주 빨리 식히는 놈은 그런 재료는 같은 조성인데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쇠가. 그리고 이것은 현미경 사진이에요. 미세 조직이라는데 마이크로 스트럭처라고 하는데 미세 조직이 틀려요. 이게 바로 아까 말한 프로세싱이에요. 어떻게 공정을 하는가에 따라서 같은 재질을 가지고 다른 특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을 하는 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공정하는 법은 나중에 이제 14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예를 보여주겠는데 이런 것을 배우는 챕터가 11장이에요. 11장에서는 이런 공정, 쿨링, 그러니까 키네틱이라고 하는데 상변태 어떻게 이런 시간 조절, 그러니까 식히는 시간이라든가 응고하는데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미세 구조를 바꾸고 그 미세 구조가 달라짐에 따라 가지고 특성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그 챕터가 11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반기 얘기를 하면 어차피 2학기 때 가서도 여러분이 일을 들어야 되니까 얘기를 하면 뭐 나한테 듣지 다른 교수님한테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2학기를 얘기하면 2학기에서는 또 가장 그 많은 비중을 두고 강의하는 데가 이 12장이 됩니다. 이건 12장이에요. 여기는 전기적 특성을 다루는 데예요. 그래서 도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부도체라든가 유전체 이런 것을 총괄해서 다루는 챕터가 12장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들이 많잖아요. 전자재료에. 그러니까 우리 과의 특성을 보면 크게 보면 구조재료하고 전자재료로 나누는데 이제 구조재료가 이렇게 강구조. 뭐 대표적인 기업을 얘기하면 포항제철, 뭐 현대제철. 그 다음에 전자재료는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이런 쪽이 하이닉스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그게 두 개로 대별되고 우리 과의 커리큘럼도 그런 쪽을 따라가게끔 이게 짜 있어요. 이쪽을 전공할 사람, 이쪽을 전공할 사람. 물론 2학년 때 정도는 그냥 공통으로 듣지만. 그래서 이 12장은 이제 전기재료 쪽에 전자재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거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이제 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건 뭐냐면 전기 전도도예요. 전기 레지스티비티는 저항이죠. 이거는 전도도에 반대되는 건데 저항을 생각하면 좋은데 저항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구리에다가 그냥 순수한 구리가 있고요. 구리에다가 이게 순수한 구리죠. 구리는 저항이 작아요. 그리고 근데 저항이 온도의 함수라는 게 보이죠. 어떤 온도에서 저항을 재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X축이 온도이기 때문에 어떤 온도에서 저항을 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어요. 저항이. 그럼 이런 것도 배우는 거죠. 12장 가서. 왜 온도에 따라서 저항이 틀리는가.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니켈을 섞었어요. 1.12 애토믹 퍼센트. 아까 조금 전에 웨이트 퍼센트가 나왔는데 여기는 아토믹 퍼센트가 나오네요. 아까는 무게비로 섞은 거고 아토믹 퍼센트는 원자 개수로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98.88개가 구리면은 1.12개가 그 니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니켈을 조금 넣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뭐 여러분도 이건 예측할 수 있죠. 전도도가 달라졌죠. 저항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똑같은 재료를 니켈이 1.1% 들어간 똑같은 재료를 리폼드라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가공을 했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저렇게 만든 구리선을 좀 잡아당겨 가지고 저항을 통하니까 저항이 더 높아졌죠. 그럼 변형을 시켰는데 왜 저항이 높아지냐? 이런 공부를 또 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재료인데 특성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바로 연금술사죠. 우리가 어떻게 프로세스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같은 재료를 갖고 다른 특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는 예로 여러분이 실험을 할 때 똑같은 재료를 여기 50명한테 다 나눠주고 이렇게 만들어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똑같이 만들어 올 수가 없어요. 왜? 사람마다 똑같이 한다고 해도 조금씩 다 틀려지기 때문에 나중에 최종 물질의 특성은 다 달라진다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한번 여기서 우리가 이해를 해봅시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재료마다 조금씩 만드는 게 달라지면 다른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무슨 삼성전자든지 어디서 무슨 제품을 만든다 합시다. 거기서 이제 테레비를 생산하는데 어떤 재료가 들어가요. 혹은 포철에서 뭐 아이빔을 만드는데 매일 스틸 가지고 카본 스틸 가지고 뭘 만들어내요. 아변 해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제품을 생산해서 파는 사람은 어때요? 매일 똑같은 품질이 나와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이 매일 틀려지면은 사는 수요자 입장에서 그 제품 신뢰하고 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균일한 샘플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게 또 굉장히 이게 창과 방패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프로세스를 컨트롤해서 다른 특성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하지만 거꾸로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웬만큼 프로세스가 잘못돼도 특성은 똑같이 나와주길 바라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겠죠. 양면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는가, 그렇게 되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응용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응용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펙트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디펙트로 보지만 나는 그걸 가지고 다른 특성을 발현해서 쓰면 그 사람한테는 디펙트가 구세주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디펙트를 컨트롤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펙트가 왜 생기고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기서 창의적인 머리가 더해지면은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에 있는 걸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도 새로운 응용 분야를 찾아내고 있어요. 옛날 책 같지만. 그래서 학문은 그 들여다보면은 거의 이해하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창의력을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제품을 창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물론 여기다 니켈을 많이 섞으면 니켈을 조금 섞었을 때보다 더 저항이 커지겠죠. 근데 이렇게 조성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이 재밌는 예인데 이렇게 조금 가공을 해도 달라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12장이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13장과 14장은 스틸의 종류와 14장에서는 가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15장에서는 그 복합 재료 두 개를 섞어서 재료의 특성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로 특성이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복합 재료, 컴포짓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를 공부해요. 근데 13장, 14장, 15장은 뭐 2학기 때 다른 교수는 모르겠지만 내가 할 때는 12장에 비해서는 조금 그 가볍게 다루는 분야예요. 13, 14, 15장은. 자, 그 다음에 16장부터는 다시 이제 특성이 나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굉장히 여기 U-쉐입이 있었는데 약간 굉장히 화면이 검은데 결국은 뭐냐면 어떤 재료가 그 열화 특성, deterioration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특성이 사용 중에 점점 나빠지는 예예요. 근데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그럼 사용할 때 이게 나빠지면 이게 무조건 나쁜 건가? 어떤 데는 또 그거를 응용해서 좋은 특성으로 해서 상품화해서 쓸 수도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보지 말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열 처리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크랙이라는 것은 크랙이 뭡니까? 깨진 틈 같은 거죠. 균열이네요. 균열이 막 하면 구조재료에 균열이 생겨서 그게 막 퍼져나가면 위험하지 않아요.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균열이 나가는 거를 전파되는 것을 천천히 해주든지 방지해야지 되겠죠. 물론 균열을 감지하는 센서 같은 것도 요새는 구조물에 들어가지만 균열이 생겼다 할 때 이런 seawater 같은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소금물 속에서는 바닷물 같은 데죠. 해수 같은 데서는 부식이 더 잘 일어나요. 쇠가 더 이제 녹이 쓴다든가 여러 가지 현상이 가속이 된다고요. 솔트워터에서는. 그러니까 환경도 중요해요. 습기가 많으냐. 그러니까 항상 말했지만 아까도 그 콜라 용기에서도 봤지만 이것을 어디 수출하느냐. 그 동네 그 기후라든가 온도도 중요하지만 습도 같은 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용기를 선정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거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어떤 응력을 받으면은 혹은 그 해수 속에서는 쉽게 또 크랙이 더 잘 나간다 하는데 뭐 열 처리를 해서 크랙을 좀 전파 속도를 둔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중에 배우게 돼요. 근데 이제 16장에서는 이런 뭐 부식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또 부식으로 해서 좀 연관되는 게 뭐냐면 디펙트 케미스트리인데 여러분이 일종의 전기화학적 부식이라고 해서 일렉트로 그 케미스트리가 이제 작용을 하는데요. 전기화학적으로 부식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이제 부식이 여러 가지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걸 거꾸로 이용한 게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배터리예요. 2차 전지. 스마트폰에 들어있는 뭐 리튬 배터리 같은 거 있죠.
그것은 이 열화되는 현상을 거꾸로 이용했다고 봐도 돼요. 뭐 일종의 열화죠. 그 부식이 일어나는 걸 이용해서 부식이 일어날 때 그 따라서 움직이는 전자를 활용해서 여기 전기 회로에 쓰는 거예요. 그 부식이 일어나면 보통 쇠는 녹슬어 버리잖아요. 끝나버리죠. 근데 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니켈 배터리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걸 다시 충전해서 쓰죠. 이렇게 부식 방향이 디테러레이션이 일어나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때 전자가 하는 걸 활용하고, 거꾸로 충전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전자를 다시 일로 보내주죠. 충전할 때는 전기를 흘려서 거꾸로 일로 온 전자를 다 보내주면 전자가 갈 때 이쪽으로 다 넘어왔던 이온들이 다시 가요. 니켈 이온들, 리튬 이온이. 그래서 다시 충전이 되는 거예요. 또 쓰는 거예요. 이 전기화학을 배울 때 여러분이 이렇게 부식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챕터가 16장에 가면은 그런 배터리에 대한 이론도 배워요. 전기화학, 갈바닉 셀 같은 거에 대해서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17장이 thermal property, 열적 특성이에요. 재료의 열적 특성. 그래서 재료의 열적 특성이 뭐냐 하지만 열에 열 전달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죠. 여러분이 뭐 전골을 끓여 먹는다 할 때 열 전도가 잘 되면 빨리 끓을 거 아니에요. 뭐 양은 냄비도 있고 구리 카파웨어 같은 것도 있죠. 열 전도가 좋은.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열을 차단을 해야 될 것도 있죠. 열이 오면 안 되는 거. 여기 보면 이제 콜롬비아 그 우주선에 그 외장 타일로 썼던 스페이스 셔틀 우주선의 외장 타일, 이런데 뜨거우면 어떻게 됐어요? 대기권 들어올 때 2000도가 가까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사람이 속에 있는데 열 전도가 잘 되는 그 쇠 같은 걸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열 전도를, 열을 차단해주는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여기 대표적인 게 이제 실리카 파이버 인슐레이션이라서 SiO2죠. 유리하고 주성분이 같은데 SiO2 파이버, 섬유를 만들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어서 타일을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에 콜롬비아인가 뭔가 이거 외장 타일 하나가 떨어져서 올라가다가 사람 다 우주인들 다 죽고 그랬잖아요. 발사하다가 외장 타일 하나 결함이었어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외장 타일도 잘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이 공간이 많아야지, 빈 공간이 많아야지 열 전도를 제일 안 하는 게 진공입니다. 아무것도 매질이 없기 때문에. 레디에이션밖에 없어요. 복사열밖에. 그런데 진공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물질을 써야지. 근데 이 진공에 가장 가까운 게 공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은 스타이로폼이라는 거죠. 스티로폴이라는 거. 그거 보면 어때요? 여러분이 컵라면도 그런 걸 만드는 거 뭐예요? 열전도 되지 말라고 그러죠. 열전달 되지 말고, 뜨겁지 말라고. 공간을 많이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대신?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공간을 자꾸 만들면. 강도가 없잖아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열적 특성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은 magnetic property가 돼요. 자성 재료, 자기 재료, 자기적 특성. 그래서 재료가 왜 자성을 갖는가? 자성 재료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응용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를 다루는 챕터가 17장입니다. 18장입니다. 그 18장에서는 자성 재료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자성도 굉장히 어렵지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그 재료의 특성 중에 하나죠. 그죠? 근데 여러분도 뭐 말굽자석이나 아니면 막대자석 같은 걸로 옛날에 뭐 초등학교 때 장난도 해보고 그랬겠지만 왜 자성이 생기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성에 대한 이해를 18장에서 하게 되고, 마지막 장에서 광학적 특성을 공부하게 됩니다. 19장에서. 그러면 이제 2학기 챕터가 이 한 권이 끝나게 돼요. 20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머티리얼 디자인이라 그건 이제 뭐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안 하고요. 여기서 보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재료예요. Al2O3인데 알루미늄 옥사이드, 사파이어의 주, 루비는 여기 알루미늄 옥사이드에 크롬이 조금 들어가면 빨간색이 나는 보석이에요. 단결적으로 만들면 알루미늄 옥사이드가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알루미늄 옥사이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글씨 위에다 올려놓으면 여기 잘 안 보이. 이건 책에는 잘 보이는데 여기 좀 카피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데, 투명하게도 할 수 있고 불투명하게도 할 수 있고 반투명하게도 만들어요. 같은 알루미늄 옥사이드예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배웠죠. 어떻게 같은 재료로 광학적 특성을 달리할 수 있는가? 뭐를 했겠어요? 뭘 바꿨겠어요? 뭘 바꾸면 이렇게 될까요?
결정 구조인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 프로세스를 바꾼 거예요. 공정을 달리한 거죠. 공정 방법을 바꾸면 이 속의 구조가 달라지면서 구조라는 것은 이게 결정, 뭐 이거는 비정질, 뭐 폴리크리스탈, 다결정, 그 다음에 폴리크리스탈인데 그 뭐 비결정을 만들어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다결정 중에 포러시티라는 것은 기공을 조금 만들면 반투명도 되고 그래서 같은 Al2O3를 여러분한테 줬을 때 이걸 가지고 뭘 만들라 했을 때 여러분이 만든 재료가 다 투명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게 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학적 특성에서는 우리가 이제 광학 여러 가지 광학이라는 게 하이 프리퀀시인데 가시광선에서 빛에서 보여지는 재료의 빛에 대한 반응. 유리가 왜 투명한가? 왜 밖의 경치가 보이는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빛이 밖에서 백이 들어오면 유리를 통과했을 때 나한테 백이라는 빛이 들어오는가? 아니면 저 안에서 흡수는 어떤 메커니즘으로 일어나는가? 색깔은 어떻게 나오는가? 레이저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갖다가 19장에서 배우게 됩니다.